2019년 11월 6일 밤 8시 13분입니다. KBS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KBS 이야기를 하기 전에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붉은 세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부제는 칼벼랑 막았어도 나는 간다 라고 하는, 이 작가의 실명이 없습니다. 실명이 없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 지하에 숨어서 이런 사회 고발을 하는 그 문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명은 반디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시집인데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고요. 책 안쪽 표지에 서시, 북녘땅 50년을 말하는 기계로 멍에 쓴 인간으로 살며 재능이 아니라 의분으로, 잉크의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에 뼈로 적은 나의 이 글, 사막처럼 메마르고 초원처럼 거칠어도 병인처럼 초라하고 석기처럼 미숙해도 독자여 삼가 읽어다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참고로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눈물 콧물 좀 흘렸던 그런 책이에요. 간혹 책인데 몇 가지 제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아 불어라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남풍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자유의 바람을 상징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님의 숨결 와닿는 남풍이 불어오면 만사를 제쳐두고 반겨 맞는 이 마음, 이 몸이 흩어져 너 되고 싶은 남풍아 불어라. 그침이 없이 눈 감고 팔 벌려 한가슴 안아보면 터져나는 회포에 눈굽이 젖는다. 눈굽이라는 말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눈의 안쪽 구석이나 눈의 가장자리 또는 눈시울이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이 흩어져 너 되고 싶은 마음, 너 되고 싶은 남풍아 불어라. 그침이 없이. 남풍은 봄바람, 꽃바람, 새바람, 날 태우고 훨훨 날 내 님의 날에 이 몸이 흩어져 너 되고 싶은 남풍아 불어라. 거침이 없이. 저는 그 최근에 북한에서 탈출한, 우리가 북한에서 탈출했다고 할 때요, 망명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황장엽이 넘어왔을 때도 망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망명이 아니라 귀순입니다. 우리 헌법상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북한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치고 있고, 지금 휴전선 이북의 저 땅은 소련과 중국의 뒷배를 업은 김일성 괴뢰 집단, 지금은 이제 백정혈통 김정은이가 맡고 있는 저 괴뢰 집단이 무단 점거하고 북한 주민들을 무단으로 인질로 삼고 있는, 노예로 삼고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망쳐 오는 것을 우리는 귀순이라고 하거나 또는 탈출이라고 해야 되지 망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 북한에서 탈출했던 그 여성이 아마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래서 그 여성이 북한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려줬는데, 내용인즉슨 그 북한에서 자기의 이웃 언니, 자기를 자주 챙겨주던 고향 이웃 언니와 대화하는 그 대화 내용을 자기가 일화로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뭐냐 하면은, 언니, 왜 우리 남조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갇혀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구하러 해방시켜 주러 오지 않아? 그리고 남한의 교회가 너무 일을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그 북한의 언니, 그 언니는 같이 탈출하지 못한 언니입니다. 그 언니가 하는 말인즉, 누구누구야, 남조선을 욕하면 안 돼. 그리고 남조선 교회가 살아있고 바로 서야 언젠가 우리를
해방시켜주러 올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남조선 사람들과 남조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대목에서 제가 눈물을 좀 짰더랬습니다. 우리는 말 같지도 않은 생초에 둔갑된 그런 평화, 또 이 남한의 좌익들은 북한의 그 집단 체조를 보고도 멋있다, 관광 상품이 되겠다, 이따오의 박원순 같은 인간들, 그 다음에 누구였죠? 태백산맥 그 작가 누굽니까? 아무튼 그 작가, 뭐 이런 자들은 그런 어떤 집단 체조에 대해서 경이롭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 통일되고 나서 북한 주민들한테 찢겨 죽어야 된다고 저는 저주를 먼저 해놓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그 아주 멋진 시가 하나 있습니다. 사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원래 북한의 북방인들이 거칠고 강하고 생활력이 강인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히려 일제시대 때 공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문재인 씨 아버지도 함흥공고인가요? 함흥농고인가요? 거기를 나왔죠. 그때 당시면은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김일성이 점령한 상태에서 거기서 공무원으로 부역했던 그런 자인데, 왜 내려왔는지 몰라요. 생활이 윤택한데. 자, 어쨌든 이 북쪽 사람들이 원래는 굉장히 강인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처음 정착한 것이 바로 그 북한 지역입니다. 북한 지역이고, 김일성의 어머니조차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말이죠. 그랬는 북한이 저 지경이 되어버린 것은 바로 김일성이가 북소련 88여단 대위 김성주인데, 본명은 그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김일성이의 어떤 요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남북한 통틀어서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에 막연하게 경도돼 있던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그걸 틈타고 그 다음에 반일 감정을 부추기라고 하는 전략이 바로 그때부터 스탈린의 지령이었습니다.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그러니까 일본은 파쇼 제국주의니까, 또 역시 그걸 개성한 것이 미제국주의니까 우리는 민족주의자들을 함께 뭐 우리만의 자주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가짜를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거기다가 심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보면은 그냥 그대로 후기 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시 제목을 이걸 고른 이유는 그 강인한 기상이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목 사나이. 근심은 해서 뭘 해. 쓸데도 없는 근심. 근심을 한다고서 막힌 일이 풀리더냐? 부닥칠 땐 깨지라지. 엎질러. 울기는 왜? 깨어지기 직전까지 웃으며 나는 산다. 전깃불 반짝 오듯 기쁜 일도 생기느니, 물빛은 안 보여도 내 우물 나는 판다. 멋있죠? 뼈다귀를 아낀다고 천년을 산다더냐? 이 몸이 녹는데도 내 우물 나는 판다. 머리를 숙이고야 먼 곳을 볼 수 있나? 발등만 보면서야 살 멋이 무엇이고? 가고 가다 흙간데도 그것은 내 팔자야. 칼벼락 막아서도 머리 들고 나는 간다. 마지막 구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벼락 막아서도 머리 들고 나는 간다. 여기서 칼벼락이라는 것은 가파른 절벽을 말합니다. 언젠가 제가 읽은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짐승은, 우리가 동물인데, 우리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근데 인간 이외의 동물을 낮춰 부를 때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는데, 짐승은 땅을 보고 달려가고 인간은 이상을 보고 달려나간다. 이런 문구가 제가 떠오릅니다. 굉장히 멋있는 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시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와 연결되는 시입니다. KBS와 관련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KBS. 쉼표를 이렇게 스펠링마다 다 넣어놨습니다. KBS. 사회교육방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이별의 아픈 가슴 부여안고서 차디찬 이 세상 홀로 헤맬 때 외로운 맛이라고 나를 달래준 KBS 사회교육방송 님의 목소리여. 안기고픈 그 품이 정녕 그리워 백엔릿 젖어들던 긴긴 겨울밤 스린 가슴 따스히 어루만져준 KBS 사회교육방송 님의 손길이여. 봄동산의 봄소식 전하여 주고 봄이 오는 봄노래 속삭여주며 이 가슴에 눈석이라는 말은 여기에 설명에는 겨울에 쌓인 눈이 속에서부터 녹아가지고 물처럼 되는 현상을 눈석이라고 합니다. 이 가슴에 눈석이 흐르게 해준 KBS 사회교육방송 님의 사랑이여. 지금도 이제 탈북단체에서 북한에 정보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USB, 미국 달러 이런 것을 이제 대북 전단지와 함께 풍선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한다는데, 결국 정보가 들어가야 그 독재 체제, 억압에 사로잡혀 있는 그 독재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아마 은연중에 KBS를 듣고 있는, 그래서 KBS에 대해 감사하고 또 애틋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송 이야기를 좀 하니까 림종석 씨 있죠. 림종석 비서실장 하다가 내려왔는, 저는 지금의 청와대를 주한 북한 대사관이라고 여깁니다. 주한 북한 대사관을 여깁니다. 지금 청와대는요. 주한 북한 대사관의 비서실장이었던 림종석 씨가 이미 청와대 입성하기 전부터 우리나라 공영방송으로부터 북한 자료나 영상을 썼을 때는 그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고 받아가지고 북한에 송금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법원에 의해 가지고 그게 막혀가지고 지금 아마 법원에 돈으로 잡혀 있을 텐데,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림종석 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제 경험하고 빗대어 보자면은, 제가 그 김포에 애기봉이라고 있습니다. 과거 그 평화의 소라고 떠내려 와가지고 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해병대 수색대가 들어가서 소를 구출해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칼기 폭파 사건을 그 주범이었던 김현희, 마유미가 또 이제 증언하기로는 난파 간첩들의 담력 훈련으로 단골 코스가 그 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화의 소가 떠내려왔던 그 섬의 반대편 지역에 왔다가 돌아가고, 거기 보면 또 어떤 가옥이 하나 있기도 해요. 제가 그 바로 앞에서 보초 근무를 썼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 중대에 북한으로 송출하는 대북 뭐죠? 왜 이렇게 용어가 자꾸 안 떠오르나? 대북 그 스피커 아주 큽니다. 스피커 하나가 정말 한아름인데 그게 막 연결이 돼가지고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도 이제 그 대남 방송을 해요. 근데 우리 스피커 기능에 택도 못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스피커는 정말 세가지고 그 주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곳곳에 이제 내무실 소초들이 있는데 창문이 더더덕 이렇게 떨릴 정도로 굉장히 셉니다. 세고, 또 전광판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의 소식. 그 당시에 북한의 농민들이, 그 앞에서 보는 전방 쪽의 농민들이 남한에서 송출해주는 그 전광판의 날씨 정보, 그리고 뉴스 같은 그 대북 방송을 듣고 자기들이 농사에 참고했다고 할 정도로, 그게 제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날씨 예보, 일상생활에 대한 그 정보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발전되어 있는 문명을 가졌다, 과학기술을 가졌다, 그게 바로미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 소련이 군사 무기라든지 위성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첨단으로 발전되어도 그 막상
러시아인들, 소련 사람들의 그 생활은 굉장히 궁핍하고 또 부패가 만연해가지고 북한 간부의 다락방을 열어보면 온갖 그 국가 물품들이 거기에 재어져 있고 이제 훔쳐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연필심 있잖아요. 연필심의 가운데를 똑바로 관통해 있는 연필 한 자루를 잘 못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국 강병이 아니라 강병 부국이 되면 그렇게 일반인들의 삶이 그렇게 궁핍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기예보를 대북 방송에 의존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대북 방송 스피커 철거를 누가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도 있고 굉장히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정적인 민족주의자이거나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지 정말 문재인처럼 트레이닝 되어 있는 듯한 그런 공산주의자는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는, 임기 하반기로 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변하곤 했지만 초반기에 그가 보여준, 그리고 김정일과 만나가지고 굽혀가면서 했던 그 대화록이 다 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LL에 대한 그 대북관, 군사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왜 그랬을까 하는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대북방송 그 철거를 노무현 정권 때 했고 지금 문재인이 또 했습니다. 그만큼 북한 당국에서 꺼려하는, 싫어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듣고 북한군들이 그렇게 동요가 많이 됐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 제가 KBS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KBS는 3년 전 촛불 난동 때 그래도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었던 MBC와 달리 그 전에 이미 KBS의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집단에 거의 장악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변절이 되어버렸는데, 뭐 지금은 당연하죠. 지금 뭐 특히 또 MBC도 역시 언급하자면 그 최승호라고 하는 광우병이죠. 광우병 선동에 그 신나를 뿌려버린 PD 수첩이었죠. 그 구라질의 선봉장이었던 최승호 씨가 지금은 또 MBC도 맡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유시민 씨가 얼마 전에 백분 토론에서 홍준표 전 대표에게 우리나라 언론이 장악이 안 돼 있다고 막 웃으면서 너스레 떨면서 요소를 풀고 하던데, 지금 언론은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연합뉴스. 그 다음에 뭐 MBC, KBS는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2, 3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당시 KBS에 대해서 이 반디라는 작가는, 필명 반디라는 작가는 이렇게 감사해하고 애틋해 했습니다. 제가 보세요. KBS 1회 역사저널 그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자기 입맛에 맞는 전문가 또는 어떤 객원 패널들만 구성을 해가지고 이끌어 가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역사저널 그날을 공부할 겸해서 보다가 언젠가부터는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보지 않는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건국에 대해서 있잖아요.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좌익들은 인정을 하지 않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저주하는 집단입니다. 우리나라 좌익들은. 그런데 참 재밌었던 거는 대한민국 건국을 저기 거슬러 가지고 1919년 임시정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늘 주장해 오던 이 좌익 계열에서, 학계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북한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북한은 김일성에게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임시정부로 거슬러 올라가 버리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조차도 이승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뭔가 불편해하는, 뭐 지령이 왔던, 뭐 꼭 지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마는, 불편해해가지고 눈치를 봤던, 아니면 노골적으로 어떤 표현을 했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이제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순진한 좌익들은 아직까지 그 내막도 모르고 1919년 임시정부를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임시정부 주장을 해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그 조수왕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들먹거리면서 뭔가를 하여튼 만들어내려고 막 하길래, 제가
저는 그 블로그에다가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이라고 하는 양동환 교수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이 많지만 요게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보면서 나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뭐 조소왕이다 뭐다 해가지고 제가 이 판에 정말 더욱더 명정하게 영상으로 내가 정리를 하겠다 해서 조소왕이든 뭐든 필요한 자료는 다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달달달 공부를 하다가 이게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내가 헛일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에게 기본부터 국가의 성립은 영토, 주권, 국민, 그 구성원이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기본 요소, 고등학교 때 배우죠 아마. 그런 것부터 기초적인 지식부터 해서 이런 것까지 말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말에 안 듣는다.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라는 주장만 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부질없는 짓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권 바뀌어서 빨리 방송이든 또는 교육이든 바로 잡아야 되지 저 사람들은 막귀이기 때문에 말이 안 먹힌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영상을 접었습니다. 접고 11월 5일자 경향신문에 보니까 또 이제 역사전을 그날에서 반일 감정 노름을 또 하나 봐요. 친일파 특집 3부작이라고 합니다. 친일파 특집 3부작. 그리고 삼천 쪽에 이르는 친일 인명사전 뭐 들먹이고요. 독립협회 창립위원장이자 2대 회장이었던 이완용이 어떻게 매국노로 변신했는지 뭐 그런 내용도 한다고 하는데요. 독립협회는 독립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일본에 대한 독립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독립협회는 중국 속박으로부터 한번 벗어나 보자라고 하는 모임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독립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고 조선 왕실이 일본 황실의 족보 밑에 왕족 족보를 얻어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잘 묵고 잘 살았죠.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역사전을 그날에서 보면은 MC가 여자죠. 아주 예쁘게 생겨가 멀쩡합니다. 어떻게 저런 자들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를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얼굴 반반하고 멀쩡하다고 그런 말 못하나요? 북한에는 예쁜 배우 없습니까? 북한에는 김일성 종합대학교 없습니까? 과거 소련의 미인들은 얼마나 예뻤습니까? 서구형으로. 지금도 러시아인들 여기 와서 일하는데 얼마나 예쁜데.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기고 멀쩡한 학교 나와도 이 뇌에 칩이 잘못돼 버리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마침 그 고종에 대한 고발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최근 거니까 11월 5일자 조선일보에 제가 늘 이렇게 모으고 하는 박종인 씨의 땅의 역사라고 하는 그 세션이 있습니다. 제목이 러시아와 일본이 대포를 꺼낼 때 고종은 파티를 벌였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파가 있는데 러시아 북방인들과 일본 사람이 양쪽에서 밧줄을 쫙 잡아당기고 조선에 갓을 쓴 선비가 배가 쫄려가지고 으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제목을 기사를 링크를 걸어서 댓글창에다가 얹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KBS든 어디든 유튜브든 지식시장, 자유지식시장, 정보시장에 나가서 싸우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권력을 등에 업고 민주노총 앞세워가지고 뭐 미래위원회인가요? 무슨 인민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숙청하고 그따위로 하지 말고 아레오파지티카라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시장, 정보의 경쟁, 유튜브하고도 싸우세요. 명세 KBS면 그 거대 조직 예산을 얼마나 써댑니까? 예산을 얼마나 써댑니까? 그러면은 한낱 유튜브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고요. 팩트 체크라는 말 또는 상대방 보고 가짜
가짜 뉴스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쓴 게 JTBC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보세요. 홍준표 대표의 그 후보자의 말을 팩트 체크라는 식으로 늘 한 대목씩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그렇게 왜곡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혁혁한 공로자라고 할 수 있죠. 문재인 정권 탄생에. 그리고 그때 드루킹이 돌았고요. KBS에 수신료를 내지 말자, 즉 KBS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말할 수 없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욕을 지금 KBS의 언론노조, 민주노총에게 해주고 싶습니다만, 아까 여기에 북한에 억압되어서 과거에 KBS에 대해서 이렇게 애틋해하고 감사해하는 시를 적었던 필명 작가 반디의 글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향력이라든지 확장성이 있어가지고는 공영방송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계륵 같다고 할까요? KBS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자니 미련이 남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해서 이 KBS에 대해서는 정말 그 애증의 그런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KB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붉은 세월이라는 책과 함께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